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전 세계 경제,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그 흐름에 관해서, 그리고 FED에서 내년도 일정 시점까지 계속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암호자산 시장은 미온적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사적인 뉴스 흐름하고 암호 장세하고 곁들여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결론 도출해서 대충 흐름은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영상에선 담아서 다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에 관해서 여기 빨간색 네모칸 친 여기 박스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기분이 엄청 좋으시겠어요.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3,22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만든 모체죠. 그리고 벡트 거래소를 이들이 또 220년 만에 또 만들어냈고, 자, 그래서 그 크로스오버 되는 거를 잘 가만히 보시면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마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번에 인덱스 지수가 50%나 상승을 했는데 그게 핵심이 뱅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년도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인덱스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보통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이런 거를 보통 자랑스럽게 이렇게 매체에서 얘기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험 시그널로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한번 또 말씀드렸고, 자, 요즘에 보면은 뭐 포브스지라든가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도 가만히 보면 암호자산에 관해서, 크립토 에셋에 관해서 하나의 따로 이제 카테고리 영역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환기를 시켜주긴 하지만 대단한 호응은 못 얻고 있죠. 지금 가격이 많이 치솟지 못하니까. 근데 이들도 이제 포브스지나 블룸버그 같은 경우 하나의 카테고리를 크립토 에셋에 관해서 따로 나눠서 분리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앞날에 관해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비트코인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 이 칼럼은 제가 읽어봤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뭐 반감기가 도래한다, 갑오친 계속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넘겨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리플사에서 지금 보면 2,300억 원의 규모의 시리즈 C의 투자 조인이 형성이 됐다. 근데 그 중심이 되는 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테트라곤하고 SBI 홀딩스가 여기 포진해서 이번에 투자를 했다. 투자 진행을 했다. 그래서 대표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리플 시세가 물론 안 좋죠, 현재.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되게 안 좋고 앞으로 약진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면 과연 이런 대기업 자산그룹 회사가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커다란 돈을 이렇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자,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독일의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보면 SBI하고 같이 파트너십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뭐를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냐면 전 세계 디지털 에셋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독일 2대 증권거래소거든요. 여기 제가 보니까 슈투트가르트라고 여기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제도권 수용에 관해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나 SB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미주호 은행하고 같이 해서 오미세고를 2013년도부터 그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제 XRP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도부터 2016년 넘어가기 직전까지 리플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 이후에 채널이 상단 부분 넘어가면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방세경 패턴의 끝부분에 거의 다 와 있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패턴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 아닐까. 그래서 향후 몇 개월간에 뭐 2, 3개월간에 걸쳐서는 분명히 뭐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후에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지는 뭐 이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 차트를 만든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7,200불이 됐건 얼마가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7,050불, 7,000불 때 여기를 이제 다음 주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향후에 이번 달 말까지 장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심플하죠. 그냥 7,000달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교차되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 버거 전쟁에서 가맹점 지배 확대. 비트코인 캐시가 슬로베니아에서 지금 버거킹에서 이거를 직접 쓸 수 있다. 비트코인 캐시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좀 지지하는 편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건 사실 비트메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흐름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코인 익스프레스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되게 웃기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네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박사급 되는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금 구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코인텔레그래프에 어떤 기사가 나와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암호자산이 결국에는 피앗머니, 지금 뭐 현금 같은 그런 거를 대체를 할 거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요 국가의 CBDC 통화가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고, 그러니까 향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중앙 집중화 전략을 구현하면 이러한 투자자와 거래자 대부분이 방향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CBDC 통화의 발행에 관해서 지금 연구원을 모집한다.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중국은 먼저 앞장서서 이미 계획이 진행됐고 언제서부터 발행을 하겠다. 그게 내년 초죠. 내년 초에 이제 입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딜레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현재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결론 지어서 이제 박스권 네모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년 초 중국 정부가 암호화 원을 도입하여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는 기존의 인프레와 디지털 결제를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발달하여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다, 뭐 암호화폐다, 뭐 블록체인이다 이러면 탈중앙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훨씬 좋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탈중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앙 집중화 중에 집중화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어떤 자산이 이동 경로, 그리고 소비 행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권력자들이 지금보다 극심하게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적도 가능하고 회수도 가능하고. 결국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이렇게 앞장서 나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가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향후에는 저는 단일 통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속단해서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중국 정부는 현재 일반 대중의 재정 흐름을 포함할 수 있는 귀중한 거래 데이터를 알고 통제하는 것의 가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기 앤서니 폼플리아노라는 모건클릭 자산의 대표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뭐 마약 거래, 돈 세탁기, 테러리스트의 선택 통화는 여전히 현금입니다. 현금이나 금 같은 거는 중앙정부 통제 하에 벗어나서 이거를 감출 수 있고 은닉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뭐 통화의 피아트 머니의 흐름에 그거를 이제 흡수 통합시켜 버리면 결국엔 중앙 정부에서는 대중을 통제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 세금 추적이나 여러 가지 뭐
매기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모건 클릭 같은 경우는 뭐 암호자산 운용 어떤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개인용 개인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모건 클릭 같은 경우는 기업, 연금, 뭐 정부 이런 거랑 관련 있는 자산, 암호자산 이제 회사예요. 자, 그럼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 FTX 거래소, 그러니까 파생상품 전형 거래소에 돈을 투자를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얘네도 예전보다 이제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가 안 좋으니까 볼륨량이 되게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업비트도 많이 감소하고 뭐 비썸도 많이 감소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뼈대 형성을 지금 만들고 살붙이기는 아마 내년서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라지고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과연 이렇게 쓸데없는데 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지금 특허를 이번에 받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특허를 진행해서 승인 받았대요. 미국 정부한테. 비트코인을 이메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뭐 혁신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비트바이넥스에서 비트바이넥스 사용자들이 암호자산을 이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직거래 카드, 데비 카드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거를 채용해서 사용되는데, 크레딧 카드나 데비 카드 사용한다. 이것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를 더 많이 열어놨다고 봐야죠.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대문을 더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얘네도 마찬가지로 향후 장세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고, CNBC에서 이거는 나온 건데,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2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비트코인이 금시장 마켓캡의 50%를 가져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세계 금 공급량의 약 50% 또는 4.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년보다 금보다 몇 배나 투자 수익에서 뛰어났습니다.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금이 조금 투자 수익률에서 향후 이제 암호자산보다 딸릴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중국에서 CBDC를 발행을 하고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 뭐 집중적으로 뭐 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살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해서 거기다가 세제를 넣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제하거나 그러기가 쉬운 자산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본이제 기반한 새로운 통화가 드러날 거다. 서서히 다가올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가, 암호화폐 장세가 결국에는 우세하게 금시장보다 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사실은 뉴스를 되게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뉴스 하나하나를 그냥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로 퍼즐을 하나하나 다 맞춰보시면 아마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명의 의원이, 이거 보시면은 상원 의원이 여기 보면은 이 의원들이 미국 국세청 IRS에 레터를 하나 보냈대요. 보고서를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냐면, 국세청에다가 암호화폐 텍스에 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의해서 이제 실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사항이 뭐냐면 하드포크하고 에어드랍이에요.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미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인정했다고 봐야 돼. 왜냐면 하드포크하고 에어드랍까지 거기 추가시켜달라고 그렇게 국세청에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한 발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나머지 한 발만 거기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살붙이기를 하는 작업하는 거는 아마 내년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딱 이 뉴스 하나만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899만,
그만큼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 수익률에서 되게 앞장섰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자산 투자가 또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같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상승하면 뭐 내년에 뭐 무슨 차를 살 거야, 무슨 뭘 살 거야, 무슨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얘네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등극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10년까지 바라보면 과거 10년까지 899만 %인데 향후 앞으로 10년이면 이게 얼마만큼 오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얼마에 들어갔는지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큰 어떤 희망회로를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장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베어마켓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베어마켓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7,6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7,200달러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7,200달러 가면 7,400달러, 4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모르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자,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문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반드시 내년 경제 희망 보일 것. 정부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정경련은 이번에 빠졌는데 2020년 경기 전망 긍정 속 정책 제안, 이게 여기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주 52시간이 정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경제 희망 보일 것, 이렇게 여기 나왔지만, 이게 사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참석자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나 이제 제도권에서 가장 큰 금융권이라고 봐야 되는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와 설비 투자의 회복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JP모건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이 창고라면서 전체 직원의 본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본사 같은 경우 3천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감원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면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금융권에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AI가 득세를 하면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에도 분명히 단순 화이트 칼라 쪽에는 분명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주 52시간 최저임금 시급을 이렇게 해서 뭐 긍정적인 뭐 경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뭐 GDP에 관해서도 지금 보면 2.6%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뭐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런 걸 던지긴 했는데, 자, 노동위원장 측에서 한국노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위주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픈뱅킹 이용하면 3%대 적금이 따라온다. 이 얘기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오픈뱅킹을 지금 장려하는 거죠. 사실은 3%나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유를 주겠다.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은행 갔을 때 1.20%인가? 1.23%인가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행 금리 주는 거를. 근데 3%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오픈뱅킹 되면 각계 은행들이 전체가 통합되고, 어떻게 보면 고용자, 경영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어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용할 수 있고, 단일화시키고, 심플화시키고,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저는 암호화폐 장세랑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브렉시트 이행법, 하원 관문 통과됐다. 1월 탈퇴 기정사실화, EU 탈퇴 협정법, 하원 제2독해서 승인됐다. 찬성이 358표, 반대가 234표로 가결됐다. 그래서 1월 말에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되면서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그 모든 것에 아마 일대 파란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파란이 몰고 올까.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현재 이제 계셔가지고 이런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쓰는 어떤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분이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암호화폐 장세랑 연결시켜서 아마 보시면 대충 그림을 아마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이런 불마켓의 밑바탕이 미 중앙은행의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는데 FED는 지난 9월 말부터 레포 금리가 시장에서 돈을 풀고 있고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벌써 3천억 달러 이상을 풀었습니다. 게다가 연말 레포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FED는 내년 1월 20일까지 4,9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3천억 달러에서 거기다가 1,900억을 더 덧붙여서 4,900억 달러까지 1월 20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투입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FED의 완화 기조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인플레가 낮아서 금리를 낮춰도 되지만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면 FED는 완화 기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내년에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이제 함축돼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하면 국가 경제 상승,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승하는데 민간 경제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러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에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 민간 경제는 결국엔 자영업 시장에 이런 거는 수축할 수밖에 없다. 돈이 지금보다 더 안 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1월 말에 브렉시트가 감행된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1월 20일까지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연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에서 가장 이제 지켜보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에 관해서 지켜보다가 내년 중반 정도 가면 금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기조를 바꾸냐 마나에 관해서 아마 분명히 밝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암호화폐 장세 같은 경우는 저는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는 분명히 지금과는 조금 더 많이 패턴이 다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건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했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을 계속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암호화폐 장세랑 아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내년이 아마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1조 달러나 되는 빚을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지금 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갚을 길은 없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의 또 다른 새 푸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마 암호자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를 통해 벡트를 만들어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를 보면 스트림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